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입니다. 진실, 삶에서 맞는 역할과 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두 젊은이는 함께 성장했으며 함께 군인 선서를 하고 빈에서 여러 해를 함께 살았다. 아들과 콘라드가 부임하고 처음 몇 해를 궁성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근위 장교가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샘보른 공원 근처 길쭉한 회색집에 2층 방 3개를 세냈다. 그 집은 자두나무가 많고 우거진 긴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연대 군의관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뜬 후 혼자 사는 귀먼 과부의 집이었다. 콘라드는 피아노를 빌렸지만 거의 치지는 않았다. 그는 음악을 두려워하는 듯이 보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형제처럼 살았다. 그러나 헬릭은 친구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끔 불안한 마음으로 감지했다. 콘라드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으며 물어서 그의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온유했다. 그리고 군대의 일에 끝이 없는 것처럼 근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교제했으며 사교 모임에서 행동했다. 마치 인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규제된 복무기간인 것 같았다. 그들은 젊은 장교였고 헬릭은 콜라드가 수도승처럼 산다고 내심 걱정스러워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젊은 수도승에게 기도와 제식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 명상, 아니 꿈까지도 수도를 의미하듯이 그에게는 퇴근 시간 후에 다른 근무 시간, 더 복잡하고 책임감 넘치는 근무 시간이 시작하는 듯했다. 콜라드는 음악을 두려워했다. 음악은 그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했으며 그의 의식뿐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를 삶의 궤도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그의 내부에 무엇인가를 분쇄할 수 있는 운명적인 명령이 음악의 영역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아침이면 두 친구는 프라터나 승마학교에서 함께 말을 탔다. 그런 다음 콜라드는 부대에서 근무하고 희칭의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몇 주일이나 지나갈 때도 있었다. 낡은 집은 그때까지도 석유등과 촛불로 불을 밝혔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거의 언제나 한밤중이 지나서야 무도회나 사교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멀리 거리의 마차 안에서부터 친구의 창문에서 가물거리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밝은 창문은 어쩐지 비난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마부에게 돈을 건네주고 적막한 거리에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장갑을 벗었다. 열쇠를 꺼내들면서 오늘 밤에도 다시 친구를 배반했다는 감정이 얼핏 일었다. 그는 그윽한 음악이 식당과 무도회장, 살롱을 맴도는 세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음악이었다. 삶을 더 쾌적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 여인들의 눈이 빛나고 남성들의 허영심이 불꽃을 튀기게 하는 음악이었다. 이 도시에서 근위 장교의 아들이
청춘의 밤을 보내는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다. 반대로 콜라드가 사랑하는 음악은 망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정열과 죄의식을 자극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 속의 삶이 더 진실이기를 원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그러한 음악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란듯이 왈츠를 휘파람으로 나지막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해 빈 시내 전체가 당시 유행했던 작곡가 젊은 슈트라스의 왈츠를 휘파람으로 노래했다. 그는 열쇠를 꺼내 낡은 대문을 열었다. 문은 서서히 육중하게 열렸다. 그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층계참 앞에 널찍한 현관을 가로질러 남포등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는 한순간 서서 달빛 속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검은 형체만 보이는 사물들 사이에서 정원은 흰 분필로 그려놓은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비는 잠들어 있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성 안의 황제도 자고 있었다. 그리고 황제의 나라 안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이 고요가 자신과도 관계 있다고 느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고 저녁이면 사교 모임에서 왈츠를 들으며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사숙녀가 정확히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자신 역시 황제를 비롯한 5천만 명의 수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글로 씌워지거나 쓰여지지 않은 힘찬 명령에 따르고 있으며 병영이나 연병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살롱에서도 이 복종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느꼈다. 황제 앞에 맹세한 모든 사람들이 법과 관습을 준수하는 동안 황제 자신은 자정 전에 취침하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기상하여 촛불을 밝히고 책상 앞 미국산 갈대 의자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5천만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감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법률이 규정하는 것보다 심오한 의미에서 복종해야 했다.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 문제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의 근위 장교의 아들과 친구, 그들은 22살이었다. 빈에서의 젊은 장교들, 헬릭은 곰팡내 나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나지막이 왈츠를 휘파람 불었다. 층계고 방이고 할 것 없이 그 집 어디에서나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러나 달콤한 잼 냄새가 방 안 가득할 때처럼 어쩐지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겨울 가볍고 유쾌한 전염병처럼 카니발이 빈을 휩쓸었다. 매일 저녁 사람들은 금빛, 은빛으로 지장한 방 안의 가물거리는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었다. 많은 눈이 내렸으며 마부들은 연인들을 태우고 한방 눈 속을 소리 없이 달렸다. 빈 시가지가 눈 속에서 춤을 추었고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매일 오전 낡은 실내 승마장에서 장애물을 넘는 기수와 백색 준마들의 연습 광경을 지켜보았다. 일종의 우아함과 고귀함, 죄책감을 동반한 편안함,
모든 고매한 영혼과 우아한 육신에 깃들인 리듬감이 기수와 말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다음 혈기왕성한 그는 산책하러 갔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무리에 섞여 시내에 상점들을 구경했다. 이따금 그를 알아보는 늙은 마부나 종업원이 있었다. 그가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이었다. 빈과 제국, 헝가리, 독일, 메렌, 체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것은 대가족이었다. 단 한 사람 황제, 경찰관이면서 폐하, 소매토시를 두른 내각서기이면서 왕족, 조야한 촌뜨기이면서 지배자인 황제만이 온갖 위험한 욕망과 애정, 감정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대가족 안에 누구나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비는 흥청되었다. 높은 원형, 천장이 퀴퀴한 구시가지 선술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맥주가 있었고,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소고기 요리 냄새가 거리를 채웠다. 평화로운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정함과 사랑이 넘쳤다. 여인들은 검정 모피 토시를 끼고 깃털 달린 모자를 썼다. 눈이 내리면 얼굴을 가린 베일 뒤에서 그들의 눈과 코가 빛났다. 오후 4시가 되면 카페의 가스등 아래에서 비엔나 커피가 접대되었다. 장군과 관리들이 단골 손님 자리를 차지했으며 여인들은 상기된 얼굴로 전세 마차를 타고 따뜻한 난로가 타오르는 총각집으로 달려갔다. 카니발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모반의 주동자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 흥분시키듯이 사랑의 격동이 온 도시를 휩쓸었다. 연극 시작 1시간 전 독한 포도주 애호가들은 에스터하치 왕성지하 주점에서 은밀히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의 별실에서는 대공들을 위해 식탁을 차렸으며 슈테판 대성당 옆 담배 연기 자욱하고 후텁지근한 수도원 지하에서는 흥분한 폴란도 신사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독한 화주를 마셨다. 폴란드 정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겨울 빈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인 시간이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흡족하여 낮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복도에서 사기 난로의 따스함이 친밀한 손길처럼 몸에 와닿았다. 그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으며 정확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대공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야한 반면 문지기들은 신분사회의 대표자이고 은밀한 수혜자였다. 난로 옆에서 당번사병이 벌떡 일어나 상관의 외투와 군모, 장갑을 받아들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하얀 사기 난로 위에 프랑스산 붉은 포도주를 집어들었다. 독한 부르고뉴 포도주의 의미심장한 언어로 그날 있었던 일들과 가볍게 작별을 고하듯이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붉은 포도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곤 했다. 지금도 당번사병은 포도주 병을 은쟁반에 받쳐들고 콘라드의 어스름한 방으로 가는 그의 뒤를 따랐다. 난로가 차가워지고 근위 장교의 아들이 부르고뉴 포도주에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실 때까지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콜라드는 읽은 책에 대해서, 그리고 헬릭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콜라드에게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그에게 군대는 계급과 군복,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결과가 따르는 직업이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모든 운명적인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깨지기 쉽고 다면적인 자신들의 우정을 돈의 영향에서 지키고 질투와 경솔에 익힘에서 구해야 한다고 느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사실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일부를 받아달라고 콜라드에게 간청했다. 콜라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콜라드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 콜라드가 히칭의 집에서 일주일의 닷새 저녁을 달걀찜으로 때우고 세탁소에서 가져오는 속옷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동안 그는 사교 모임에 가고 직위와 이름에 맞게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돈 문제를 극복하고 평생 우정을 유지해야 하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콜라드는 나이보다 빨리 늙었다. 그는 25살에 벌써 독서용 안경이 필요했다. 젊은이답게 잔뜩 멋부린 친구가 담배와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헝클어진 매무새로 밤에 빈과 세계로부터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공모자들처럼 소리 죽여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조수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삶의 비밀을 알아내는 동안 콜라드는 집에 앉아 사물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는 마법사 같았다. 콜라드는 무엇보다도 영어책, 인간의 공동생활의 역사와 사회 진보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근위 장교의 아들은 말이나 여행 관련 책들만을 읽었다. 그들은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의 원죄, 부와 가난을 용서했다. 백작 부인과 함께 폴로네즈 환상곡을 연주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던 다르다는 것은 콜라드에게 친구의 영혼을 지배하는 힘을 주었다.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힘에는 지배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경멸이 스며 있다. 예속당하는 자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아주 능숙하게 경멸할 때에만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다. 히칭에서의 밤의 대화는 시간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 같은 색채를 띄어갔다. 타고난 성향과 외적 상황에 밀려 때이른 고독 속으로 칩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콜라드는 조롱과 경멸 섞인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호기심 어린 어조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와 지각 없는 사람들이나 삶의 건너편 다른 기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어투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어려 있었다. 의문스럽고 무심하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고향. 세계라는 이름의 고향을 청춘은 끊임없이 갈구하기 마련이다. 이 세계에서의 체험 때문에 근위 장교의 아들을 다정하고 유쾌하게
넌지시 조롱하는 콜라드의 목소리는 오만하게 들렸지만 갈구하는 자의 공허한 목마름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청춘의 눈부신 불꽃 속에서 직업이면서 동시에 삶의 순수한 긴장감을 주고 내적 받침이 되어준 임무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들뜬 기분으로 살며시 희칭 집에 문을 두드리는 여인들의 손길도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무용수 베로니카가 문을 두드렸다. 장군은 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볐다. 추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베로니카였지. 군의관의 젊은 미망인 안젤라도 있었다. 그녀는 경마에 미쳤다. 아니, 무용수 베로니카가 그랬던가? 그녀는 드라이후프 아이젠거리 아주 낡은 집의 다락방에 살았다. 그 아틀리에는 아무리 부를 때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연습하고 선회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그 아틀리에에서만 살 수 있었다. 말을 하면 소리가 호래벽을 타고 울렸으며 뿌옇게 먼지 앉은 말린 꽃다발이 있었다. 그녀보다 먼저 아틀리에에 살았던 슈타이어 마르크 출신 화가가 집세 대신 집주인에게 준 동물 그림도 있었다. 그는 양들을 즐겨 그렸다. 슬픔에 잠긴 양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양, 커다란 홀의 구석구석에서 눈물 어린 공허한 시선으로 방문객을 응시했다. 무용수 베로니카는 그곳 먼지 낀 커튼과 달아 번들거리는 가구 틈에서 살았다. 층계참에서부터 그녀의 진한 화장품, 장미 농축액, 프랑스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들은 셋이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돋보기로 그림을 보듯이 그때 일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레스토랑은 빈 근교 숲속에 있었다. 그들은 숲의 진한 나뭇잎 냄새를 맡으며 마차를 타고 갔다. 무영수는 책 넓은 플로렌스 모자와 팔꿈치까지 오는 하얀 망사 지갑, 엉덩이에 꼭 끼는 장밋빛 비단 원피스와 검은 비단 구두 차림이었다. 그녀의 조악한 취향은 완벽했다. 레스토랑처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딛는 걸음은 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양, 그녀는 나무 아래 자갈길을 불안하게 잰 걸음으로 걸어갔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 선술집의 노래가 아닌 더 고상한 것을 목표로 하듯이 그녀는 다리를 그 예술작품으로 보호했다. 다리의 유일한 목적은 지상의 온갖 괴로움과 육체의 슬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춤에 있었다. 그들은 야생 포도넝쿨 우거진 소박한 시골집들에서 유리 갓을 씌운 촛불을 켜고 식사를 했다. 그리고 약한 붉은 포도주를 마셨다. 젊은 여인은 많이 웃었다. 달 밝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련히 은빛으로 빛나는 시가지를 언덕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베로니카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목에 매달렸다. 행복한 근심, 걱정 없는 존재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무용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시내 한복판에 곰팡내 나는 집 대문 앞에서 그들은 손에 입 맞추고 작별했다. 베로니카, 그리고 말을 좋아한 안젤라, 머리에 꽃을 꽂고 긴 윤물을 함께 추었던 또 다른 여인들.
그들은 꽃과 잎새, 리본과 긴 장갑을 남기고 갔다. 이 여인들은 처음 맛본 사랑의 열광, 그리고 사랑이 의미하는 모든 것, 그리움, 질투, 고독과의 싸움을 그들의 삶에 몰고 왔다. 그러나 여인들, 임무와 사교 생활의 배후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한 감정이 떠돌았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남자들만이 아는 감정.